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두뇌를 가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 모두 그녀를 찾기 위해 비상대책을 세웠죠. 세기의 재능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세계 언론은 그녀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명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곳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선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엇인가로 연결되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세상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런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학자 출신으로 지식과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환경이었죠. 제 방 책장은 항상 최신 학술 서적으로 가득했고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공부했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어나 한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교육은 철저히 서구 중심적이었어요.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고급 문화의 언어로 여겨졌지만 동양 언어들은 단지 이국적인 것 정도로만 취급되었죠. 특히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가려진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아, 중국어는 미래에 유용할 수 있어. 일본어도 기술 분야에서 중요하지. 언어학자였던 제 아버지는 한국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요. 언어학 수업에서도 한글은 단지 흥미로운 표음 문자 정도로 잠깐 언급될 뿐 깊이 있는 연구 대상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이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언어는 마치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각 언어의 패턴을 찾고 그 규칙을 깨닫는 순간의 쾌감이 좋았죠. 부모님은 제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많은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에밀리아는 특별해요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어요. 8살이 되었을 때 저는 대학 수준의 논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학, 수학, 물리학 분야의 학술지를 즐겨 읽었죠. 10살 때는 영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초청 강연을 했어요. 강당에 가득 찬 어른들 앞에서 복잡한 언어학 이론을 설명하는 모습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IQ 210이라는 수치는 마치 제 존재의 가치를 정의하는 듯 했어요. 21세기의 천재, 현대의 아인슈타인과 같은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결코 제 내면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방은 트로피와 상장으로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언론 인터뷰 기사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친구는 없었어요. 같은 나이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그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적표는 늘어갔지만 웃음과 눈물의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취하면 할수록 내면은 더욱 텅 비어가는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인생이란 그저 문제를 풀고 상을 받는 것뿐인가? 12살이 되던 해, 뉴욕에서 열린 국제수학언어학 올림피아드에 영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맨해튼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로 북적였어요. 공항에서부터 대회장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빌딩들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대회, 또 하나의 상장일 뿐이라 생각했죠. 대회장에 들어서자 각국의 참가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문제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뛰어난 두뇌를 증명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날 개인 경기를 마치고 둘째 날에는 팀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때 저는 한국 대표 지민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제 눈에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민의 눈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언어 패턴 분석 문제를 함께 풀기 시작했어요. 이 패턴을 보면 음절 구조가 특이해. 제가 말했어요. 맞아. 이건 한글과 비슷한 구조야. 지민이 답했습니다. 한글이 뭐야? 저는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때 지민은 저에게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야.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 지민의 눈빛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빛이 있었어요. 지민은 종이에 몇 가지 한글 자음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본래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야. 모든 자음이 실제 발음할 때 입속 모양을 본떴어. 처음엔 단순한 설명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체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때까지 접했던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랐으니까요. 소리의 체계화, 만들어진 이유, 그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배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존 소리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거네. 제가 물었어요. 정확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으셨대. 그래서 모든 원리를 명확하게 하셨지. 그 순간 저는 문자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와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활용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그날 우리 팀은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대회가 끝난 후 저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에는 또다시 제 얼굴이 등장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민과 나눈 대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저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제안하며 스카우트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기관들이었죠.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저 역시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진짜 학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MIT의 제임스 박사를 만났습니다. 보스턴의 화려한 캠퍼스에서 진행된 면담이었어요. 제임스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에밀리아, 너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 될 거야. 우리는 내 연구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의 말은 감미롭게 들렸지만 무언가 부족했어요. 제임스는 제 관심사가 무엇인지,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가 가져올 명성과 연구 성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은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저 제 이력서의 업적 목록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버드의 헨리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제임스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 넌 우리 학교에서 최소 3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 것이고 그 성과는 학교의 위상을 높일 거야. 그 말은 마치 저를 착취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옥스퍼드 면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학은 저를 인재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IQ 수치와 메달 개수만 궁금해했죠. 면담을 거듭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연구실을 둘러보면서도 그곳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지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구 성과를 내는 기계처럼 보였어요. 밤새도록 일하며 논문을 쓰고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 지친 눈, 그리고 미소 없는 입술.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처럼 다뤄진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끝없는 성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1년 후 서울에서 열리는 또 다른 국제 올림피아드에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참가를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결정에는 지민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과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국의 공기는 런던과 달랐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묘한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환영팀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에밀리아 웰치님 환영합니다. 그들의 미소는 표면적인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은 어떠셨어요? 자원봉사자의 질문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친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작은 배려에서도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지민이 전화했어요. 에밀리아, 도착했다고 들었어. 지금 시간 있어? 같이 서울 구경할래?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지민을 로비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에밀리아, 정말 보고 싶었어.
그 말에서 성적이나 성취가 아닌 그저 제 존재 자체를 반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제게 생소했지만 분명히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민은 한글 간판과 광고판을 가리키며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식당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저건 커피야. 저는 그 글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각 글자가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석양이 내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지민은 제게 간단한 한글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해요. 그 발음을 따라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글로 고마워요라고 말하면 왠지 더 진심이 느껴져 제가 말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실 언어마다 담긴 감정이 조금씩 달라.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정서적인 문자야. 각 글자가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지.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철학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이 살며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올림피아드 일정 중에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열린 한글과 인간 감성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석했어요. 넓은 강당은 연구자들로 가득 찼고 빔 프로젝터에는 한글의 구조를 분석한 다양한 데이터가 투영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발표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모든 문자는 그 문화의 정서를 담고 있죠. 라틴 알파벳이 직선적이고 분석적인 서구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면 한글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동양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문화적 DNA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글의 원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서 그 과학적 엄밀함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박 교수님께 다가가 질문했어요. 문자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문자 체계에 따라 두뇌 활성화 패턴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한글은 특히 논리적 영역과 감성적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대화 이후 저는 한글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한글은 담아낼 수 있었어요. 설렘, 그리움, 아련함, 이런 단어들은 번역될 때 그 깊이를 잃어버렸죠. 마치 그림자를 평면으로 옮기려는 것처럼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대회 일정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지민의 도움으로 간단한 한글 교실을 찾아 매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지민과 한글 단어를 주고받으며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감정을 형성하고 확장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설렘이야. 지민이 카페에서 말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기대감이랄까. 영어로는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감정이지. 저는 그 단어를 되뇌며 느껴보았습니다. 설렘. 발음하는 순간 가슴이 살짝 떨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색상을 발견한 화가처럼 말이죠. 한국 체류를 연장하며 저는 카이스트를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하며 한글과 인간 감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깊이 알아갔어요. 연구실은 언어학, 인지과학, 뇌과학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교수님은 저를 개인 면담에 초대하셨어요. 연구실 벽면에는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와 다양한 언어학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한글의 철학적 구조와 인간 감성 간의 관계를 연구해보지 않겠니? 여기 카이스트에서 함께하자.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가 아닌 카이스트라니.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의 언어학적 재능과 분석력,
그리고 한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단순히 연구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그 제안은 마치 미로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제게 처음으로 명확한 방향이 보였어요. 세계 최고 명문 대학들의 오퍼를 뒤로하고 카이스트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 부모님께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분들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에밀리아, 내가 미쳤니? 카이스트가 뭐길래 하버드를 포기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분노가 전해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천재의 이상한 선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제 결정을 보도했죠.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 감정에 귀 기울였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성공의 정의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를 선택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취나 명성이 아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마치 제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 카이스트 캠퍼스에서의 생활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구실에 처음 들어간 날, 동료들은 저를 IQ 숫자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대했어요. 에밀리아, 여기서 함께 연구하게 되어 기뻐. 우리 서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들의 환영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실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아이디어가 교류되고 실패가 용인되며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가졌어요. 밤새 토론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 그것이 진짜 삶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감정보다 이성을, 느낌보다 논리를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저는 점차 제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제 감정을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비가 내린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내 마음처럼 느껴진다. 이런 시적인 표현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슬픔이라고만 표현했던 감정이 한글에서는 서러움, 그리움, 안타까움 등으로 더 풍부하게 나뉘었어요. 언어가 바뀌자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문제와 해답으로 나누어 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상황과 감정의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에밀리아, 너의 한글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 연구실 동료 수진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자연스러워.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더 그래.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단지 천재라서가 아니라 제 노력과 성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을 감상하며 저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 연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인간의 감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어요. MRI 스캔을 통해 다양한 문자 체계를 인식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글을 읽을 때는 논리적 사고와 감성적 인식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어요. 연구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고, 때로는 논문이 거절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런 실패가 제 가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었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고민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한국어 문장으로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했을 때 박 교수님은 깊이 감동하신 표정이었어요. 에밀리아, 넌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얻은 거야. 2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한글의 시각적 구조와 감성 인식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은 언어학계와 인지과학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실험을 통해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고 MRI 스캔으로 두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하버드와 MIT의 교수들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분석적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빚는 힘입니다. 제 발표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글을 통해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자는 소리를 기록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글은 그 과학적 설계와 인간, 중심적 철학으로 인해 논리와 감성의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석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MIT의 제임스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에밀리아, 당신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왜 하버드나 MIT가 아닌 카이스트를 선택했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찾던 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저는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저는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천재소녀, 한국에서 완성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BBC, CNN,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정말로 찾은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재라는 틀로 저를 바라보았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IQ 210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재능을 카이스트라는 한국의 대학에서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지식과 감성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처음 한국에서 배운 단어들이 적힌 노트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해요, 그리워요. 이 단어들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제가 찾은 새로운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천재라는 라벨 없이 그저 에밀리아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실 벽에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 문장은 매일 저에게 기술과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트로피나 메달이 아닌 진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는 제게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지식은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